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합니다. 3000년 중국의 역사에서 군주로서의 본분을 다해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공명정대한 정사를 펴서 후대의 본보기가 된 군주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주 또는 황제는 처음에는 바른 정사를 펴려고 하다가도 곧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자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며 이내 사치와 방탕에 빠져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수치스럽고도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국의 군주들 중에서 위와 같은 엽기적인 행태로 후세의 사가들에게 비웃음을 산 대표적인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중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원을 통일한 서진이 북방민족에게 멸망하자 사마해가 남에서 동진을 세웠다. 하지만 동진 역시 오래지 않아 망했으니 남조의 시대가 이어진다. 남조의 첫 번째 왕조는 송으로서 이후의 송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유송이라고 부른다. 유송을 세운 고조 유유는 2차에 걸친 북벌을 모두 성공시켜 100년 동안 북방민족에게 점령당했던 장안을 수복하는 큰 공을 세워 동진의 마지막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유유는 제위 2년에 죽고 그 뒤를 이은 문제 유의룡은 비교적 현명한 군주로서 선정을 베풀었으나 그 밖의 군주들은 모두 폭군이었다. 후에 전패제로 격화된 유자업은 포악하기로 이름난 군주였다. 유자업은 464년 아버지인 효무제가 죽자 16세에 즉위했다. 어머니인 왕태우가 병으로 위독하였는데도 환자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나온다면서 문병을 가지 않았다. 노한 왕태우는 병이 심해져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효무제 때의 대신인 대법흥마저 죽여버린 유자업은 행실이 더욱 난폭해졌다. 유자업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자란 10살밖에 안 된 이복동생 유자란을 미워하여 사약을 내려 처형하였다. 작은 할아버지인 강하왕 유의공이 모반을 꾀한다는 핑계로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습격하여 그완의 아들을 모두 살해한 뒤 그 몸을 8조각으로 자르고 배를 갈랐으며 눈을 뽑아 꿀에 담갔다. 이 밖에도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모두 잡아들여 죽이거나 학대하였다. 이처럼 유자업은 그의 친족을 모두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궁정하는 항시 전전긍긍하며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유자업은 또 변태적인 정력가였다. 그를 시중드는 궁녀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가시지본 숙모를 강제로 자신의 후궁으로 삼기도 하였다. 남자첩 36을 거느린 그의 누이 또한 대단히 음란한 여성이었다. 유자업은 그의 측근에게 궁정 안의 여성을 마음대로 희롱하게 하였으며 또 종실의 여자들을 겁탈하게 했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 이렇듯 포악의 극치를 달리던 폭군 유자업도 급기야는 그의 동생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 유송왕조의 후반 30년은 한마디로 말해 폭군의 정치, 피로써 피를 씻는 친족 간의 사륙극으로 얼룩진 시대였다. 유유에게는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제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유자업의 할아버지인 유유의 아들 19명, 유유의 손자인 유준의 아들 28명, 유목의 아들 12명의 대부분이 왕위 싸움에 휘말려 죽임을 당하였다. 창호왕 유욱은 유송의 제8대 황제이나 폐위당의 후패제 또는 창호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버지 명제가 사망하자 9살에 황제로 즉위했으나 살인하지 않은 날은 괴로워했다는 포악한 황제였다. 4대 황제 효무제의 28명 아들 중에 아버지 명제가 황족 16명을 죽였지만 유욱은 남아있는 황족 12명을 모조리 죽였다. 유욱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 때렸다고 한다. 살인을 좋아하여 매일 거리로 나와서 자신이 만든 흉기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으며 살인을 하지 않았던 날은 괴로워하였다고 한다. 장수에게 명해 가난한 신하를 세로로 두 토막 내게 하였다고 하며 승려를 납치하여 손수 몸을 조각내기를 즐겼다. 장군의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여 호기심으로 그 장군의 배를 가른 적도 있었다. 우연히 옆으로 지나가던 임신한 여자의 배를 칼로 찌르기도 하였다. 다행히 의사서문백이 임산부의 배를 봉합하여 출산을 무사히 하였다고 한다. 그를 폐위하려 몇 번의 반란이 일어났다. 강주자사, 남서주자사 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모두 친위군을 거느리던 소도성이 군사를 이끌고 평정했으며 실권은 소도성에게 돌아갔다. 어느 더운 여름날
소도성이 친위군 병영에서 우통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유욱이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다. 유욱은 배불뚝이인 소도성을 보고 재미있다며 그의 배에다 붓으로 관역을 그린 뒤 활로 쏘려 했다.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소도성을 살리려고 이 재미있는 것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것이냐며 화살촉 없는 화살로 쏘게 했다. 폭군 유욱도 이 말에 관심을 보여 살촉이 뼈로 된 화살을 쏘아 소도성의 배꼽을 명중시키고 소도성이 깨어나서 살려달라고 빌자 웃고 나갔다고 한다. 유욱의 활쏘기 장난으로 혼이 난 소도성은 언젠가는 유욱에게 죽임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그의 부장 왕경칙에게 명하여 유욱을 암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477년 왕경칙은 황제의 호위대를 포섭해 자고 있던 유욱의 머리를 잘라 소도성에게 가져왔다. 마침내 2년 뒤인 479년 4월 소도성은 송조의 마지막 황제 순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제라고 일컬었는데 역사상 남제라 부른다. 13세의 어린 황제 순제는 곧바로 죽임을 당하였다. 소도성은 제위 3년에 죽었는데 임종 때 자손들을 불러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협력해야 하며 송나라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유언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 소도성의 사촌인 소란이 즉위하여 명제가 되었는데 그 역시 처참한 동족사륙극으로 이름을 날렸다. 무제에게는 17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의 형제가 12명, 그 밖에 여러 명의 손자가 있었다. 명제는 이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다. 형리들이 이들의 죄상을 고발하여 주살할 것을 주청하면 명제는 이를 윤허하지 않고 있다가 재차 주청한 다음에야 마지못해 윤허하는 능청을 떨었다고 한다. 4세기 초 서진이 멸망하면서 556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후조의 석호는 556국 시대 최악의 잔인무도한 폭군이었다. 그는 궁녀의 목을 칼로 자르고 그 목을 접시에 올려놓고 바라보는가 하면 쇠고기 양고기와 섞어서 찢어먹는 등 정말 그러했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잔인과 흉폭 그 자체였다고 한다. 이런 석호는 여러 아들 가운데 특히 석도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자식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 다른 아들 석선이 석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석호는 석선을 처형하였는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방법을 썼다. 그는 석선의 목에 쇠고리를 채워 창고 속에서 돼지처럼 염을 통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는 머리털을 뽑고 혀를 뺀 후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으깨며 배를 도려내는 방법으로 처형했다. 석선의 처자 9명도 모두 죽여버렸다. 석선의 자식은 바로 자신의 손자였으나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 석호는 또 전쟁을 위한 물자 공추를 따르지 못하는 자는 즉석에서 목을 베니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가재도구를 급매하고 급기야는 자식까지도 팔았다. 또 예쁜 여자를 잡아다가 첩으로 삼고 궁전 증축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해 마치 소나 말처럼 혹사시켰다.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가운데도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참사한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석호의 공포정치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의 생전에도 소규모의 반란이 있었으나 석호의 죽음을 신호로 하여 한꺼번에 불이 붙듯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결국 갈족 정권인 후조를 넘어뜨린 것은 석호의 양손자였던 연민이었는데 그는 한족이었다. 석호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8명은 형제끼리 싸우다 죽고 5명은 연민에 의해 살해되었다. 손자도 38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석호의 잔인무도한 행위는 바로 그의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안갚음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후조의 석호가 한족을 닥치는 대로 죽인 이민족 사륙극을 연민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포로로 잡힌 갈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다. 이렇게 해서 불과 수일 동안에 20만 명이 넘는 갈족이 죽임을 당하여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코가 높고 눈이 움푹 파였기 때문에 갈족으로 오인되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연민의 이민족 사륙극은 그의 통치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 간의 감정 대립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마침내 연민은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전현의 포로가 되어 죽음으로써 서기 370년에 3년의 단명왕조로 막을 내렸다. 전현 역시 10수년 후 저족이 세운 전진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 동진의 제9대 황제 무제 사마요는 아버지인 간문제가 죽자 372년 7월에 황제로 즉위했다. 사마요는 제위 초기에는 황제다운 자질과 권위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우인 낭야왕 사마도자에게 정사를 위임하고 밤낮으로 주색에 빠져 지냈다. 정사를 위임받은 사마도자 역시 퇴폐에 빠져 있었으며 태후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었으니 사마요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결국 그는 불교에 심취하여 승려와 비구니를 가까이 두어 총애했고 신하들은 당파 싸움을 벌여 동진의 정치는 더욱 혼란해졌다. 396년 9월 사마요는 후궁들과 주연을 가진 후 총애하던 장비인과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장비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도 30살이 넘으니 예전 같지 않구나. 널 버리고 젊은 여자를 취해야 하겠다. 이는 술김에한 농담이었는데 이 말을 진담으로 알아들은 장비인은 그날 밤 자고 있던 무제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켰다. 이렇게 무제는 재위 25년 만에 35세의 나이로 허망하게 죽었다. 이때 무제의 태자 사마덕종은 추위와 더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전응하였고 아우인 사마도자는 장비인과 간통하던 관계라서 이를 숨기고 추궁하지 않았다. 무제는 말년의 방탕에 빠져 어이없게 살해당하고 만 것이었다. 소소업은 남북조시대 남제의 제3대 왕제로 울림왕으로 불린다. 아버지인 황태자 소장무의 사망으로 황태손으로 옹립되었다. 황태손 소소업은 외관이 단정하게 보여서 무제와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지만 실상은 이중인격의 소유자였다. 남이 안 볼 때는 할 짓 못할 짓을 다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병이 들자 겉으로는 울면서 위로했고 밖으로 나와서는 주연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빨리 즉위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즉위 후에는 포상을 남발하고 사치에 탐닉하여 불과 1년 만에 국가예산을 모두 탕진할 정도였다. 또 할아버지인 무제의 후궁과 음탕한 관계를 맺은 일도 있었다. 실권을 장악한 소라는 겉으로는 간언하였지만 속으로는 황제의 향락을 방조하였다. 결국 재위한 지 1년 만에 후궁과 향락의 밤을 보내고 있던 곳에서 소란의 명을 받은 소색에게 목을 잘려 죽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소란은 명제로 즉위하였다. 극악무도했던 남제의 명제인 소란을 이어 498년에 즉위한 소복원의 폭정으로 민심은 이반되고 국세는 나날이 기울었다.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 군량은 바닥을 보였으나 국고는 바닥이 비었기 때문에 나날이 세금이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복원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사치한 생활을 계속했고 황음으로 나를 지새웠다. 이에 반개 황족인 소연이 군대를 일으켜 건강을 포위하자 수비장군 장직이 내부에서 호응하여 성은 함락되었고 결국 살해당했다. 사후에 화제가 즉위하자 동원으로 격화되었다. 남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진왕조의 제3대 왕제 선제가 죽고 그의 아들 진숙보가 즉위하니 이이가 진왕조의 마지막 황제 후주이다. 후주는 태자 시절부터 술에 빠져 있었다. 제위에 오르자 곧 임춘, 결기, 망선의 세 누각을 세웠다. 그 높이가 모두 수십 장에 달했으며 크기는 수십 칸이나 되었다. 침수향, 매단향이라는 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 위에 금, 진주, 비취 등으로 장식하고 보옥으로 꾸민 주렴과 의복, 기구 등을 사용하여 보기 드문 호화와 사치를 누렸다. 또 누각의 아래에는 돌을 쌓아 산을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조성하여 각종 기와요초를 심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군신이 함께 어우러져 세월 가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머지않아 북주로부터 제위를 선양받아 수나라를 세운 양견에게 나라를 바치고 말며 자신도 장안으로 압송되어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다. 송나라의 8대 왕제인 휘종은 즉위한 후 정치를 신하들에게 맡기고 서화나 골동품에 심취하였고 미녀에 빠지는 등 풍류천자라고 불리는 생활로 국고를 탕진하였다. 휘종은 뛰어난 문인으로 시작과 서예, 회화는 물론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으나 황제로서의 능력은 예술적 재능에 한치도 미치지 못했다. 풍류놀이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채경과 환관, 동관 등을 중용하고 백성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했다. 정원 조성에 사용할 큰 수석과 기석, 큰 나무를 대운하를 이용하여 개봉으로 운반하여 왔다. 소주의 태우석 등을 개봉까지 운반하는 데 수십만의 백성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측량할 때 규정된 것보다 짧은 자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 토지를 강제로 국고에 편입하거나 매매 계약서가 애매한 토지를 몰수하는 등 온갖 꼼수가 동원되었다. 악정에 시달린 백성들의 원한은 높아져 박납의 난 등 농민 반란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조정은 박납의 반란군 10만을 제압하기 위해 연경을 탈환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15만의 병력을 동원했다. 더욱이 반란군 진압 과정에서
죽인 백성들이 300만 명에 달했을 정도여서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이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는 1125년 11월 마침내 군대를 출동시켜 송나라 수도 개봉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 이 보고를 들은 휘종 황제는 기절하여 쓰러졌다. 겨우 정신을 차린 휘종은 무책임하게 제위를 황태자에게 떠넘기고 채경과 동관 등 추종자들을 데리고 수도를 떠나 건강으로 탈출하였다. 하지만 이후 흠종은 항복하고 개봉은 금나라 군대에게 함락되었다. 흠종과 태상왕 휘종은 금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며 송나라가 160년에 걸쳐 모은 금은보화와 예술품 등을 비롯하여 황족, 고위관료, 기술자, 예술가 등 수천 명이 포로가 되어 금나라로 연행되었다. 금나라로 끌려간 휘종과 흠종 부자는 금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종은 혼미한 황제라는 의미로 휘종에게 혼덕공, 흠종에게 중혼후의 칭호를 내렸다. 이 모든 것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송황조의 모욕이 아닐 수 없었다. 황제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에 사로잡혀 끌려간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일컫는다. 휘종은 만주의 찬바람 속에서 1135년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금나라의 제4대 황제 완할량은 나중에 시해당의 해릉왕으로 강등되기는 하였으나 열렬한 한문화 애호가였다. 황제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족과 호족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대신 한인을 중용하여 정치와 제도의 한화에 힘썼다. 그는 28살의 나이에 폭정을 저지르던 당숙인 종을 살해하고 제위를 찬탈하였다. 그는 즉위 직후 3가지 조칙을 내렸는데 국가의 대사는 모두 황제가 지배하며 송나라를 토벌하여 송나라 황제의 죄를 물으며 천하절색의 미녀는 모두 황제가 차지한다고 하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특히 유부녀를 취하기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아내를 빼앗겼고 불만을 나타내면 죽임을 당했다. 좁고 황량한 벌판보다는 따뜻하고 기름진 땅에 미녀가 더 많기 때문이라며 수도를 남쪽 가까이 옮기기도 했다. 1161년 북서쪽 지방에서 일어난 거란족의 난등, 이어진 다른 반란과 이에 호응한 병변으로 야전의 막사에서 살해당했다. 그의 뒤를 이은 종제인 완한홍이 완할량을 해릉왕으로 격하시키고 그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모래밭에 그냥 파묻어 버렸다. 제후국이었던 춘추시대 주나라의 17대 군주인 장공은 기원전 540년 도공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장공 33년에 대부 이역고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도중에 이역고가 소변을 보러 나갔다. 이때 문지기가 이역고에게 고기를 나누어 달라고 하자 이역고가 건방지다며 몽둥이로 그를 때렸다. 다음 날 장공이 물루에 올라가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문지기가 항아리에 물을 길어와 정원에 쏟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장공이 화를 내자 문지기가 이같이 말했다. 대부 이역고께서 어제 이곳에 소변을 보아 냄새를 없애려고 물을 뿌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한 장공은 바로 이역고를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으나 그를 잡는 일이 지체되었다. 그러자 화를 참지 못한 장공은 평상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화로의 숯불이로 떨어져 큰 화상을 입고 죽고 말았다. 장공은 성질이 조급한 나머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기원전 690년에서 기원전 675년까지 초나라를 통치한 문왕은 초나라의 제18대 군주로서 무왕의 아들이었다. 무왕의 업적을 계승하여 초나라를 남방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도록 만든 후 중원을 차지하고자 중원의 나라들과 자주 다투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하여 정나라를 침공한 데 이어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식나라와 채나라를 침공하였다. 그리고 식나라를 멸망시키고 식후의 부인 규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자 식후는 분해서 스스로 죽었다. 이어서 문왕은 채나라로 쳐들어가 애우를 잡아 항복시켰지만 이때 뺨에 상처가 생겼다. 그 후 황나라를 쳐서 이기고 돌아온 밤에 꾼꿈에서 죽은 식후를 만났다. 식후는 머리를 산발한 채 외쳤다.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졌길래 남의 부인을 뺏고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게 했느냐.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상제께 모두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고는 문왕의 다친 뺨을 때렸다. 문왕 상처의 피고름이 터진 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문왕은 터진 상처가 덧나 그날 밤으로 죽고 말았다. 무령왕은 전국시대 조나라의 왕이었다. 북방 유목민족의 호복기사 전법을 도입하여 조나라를 군사대국으로 성장시켰다. 기원전 298년 무령왕은 태자였던 공자장을 패하고 공자하를 태자로 세운 뒤 하에게 양위하였다.
하이 어머니는 맹효라 불린다. 맹효를 얻은 경위는 이러했다. 어느 때인가 무령왕은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미녀의 모습을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오광이란 신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령왕이 꿈에서 본 미녀가 자신의 딸과 흡사하다며 무령왕에게 딸을 바쳤다. 맹효를 본 무령왕은 그녀를 몹시 총애하여 그녀로부터 공자를 얻었으며 맹효를 총애한 나머지 맹효가 죽은 뒤 이미 태자였던 장을 폐하고 공자를 태자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무령왕은 스스로 주보라 일컬으며 실질적인 권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기원전 295년 패태자된 공자장에게 뒤늦게 미안함과 동정을 느낀 주보는 패태자장을 조나라의 북쪽에 설치했던 대군의 군수로 삼아주려 했으나 패태자는 이복동생 해문왕에 대한 반란을 결심한다. 그러나 그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으며 공자장은 가까스로 아버지 주보에게로 달아났다. 주보는 동정심으로 공자장을 숨겨주었는데 해문왕이 보낸 이태의 군대가 주보의 궁을 포위한 가운데 공자장은 끝내 그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아무리 반란의 주모자를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현재 재위 중인 해문왕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주보에게 병사를 들이댄 꼴이었으므로 포위를 풀게 되면 주보에 의해 이태 자신도 살해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이태는 석 달이 되도록 포위를 풀지 않았고 결국 주보는 자신의 궁에 유폐된 채 굶어 죽고 말았다. 311년 진나라의 해문왕이 붕어하자 즉위한 태자탕은 아버지 해문왕의 신하를 중용하였고 상왕이 받았던 영지를 빼앗아 검중군을 설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우승상 간무가 의양을 정벌하고 낙양으로 들어가 주나라 왕실의 보물인 구정, 즉 커다란 청동솥을 장사 맹렬에게 들어보게 하자 맹렬이 구정을 들어올렸다. 호기심이 강한 무왕도 힘에는 자신이 있어 스스로 구정을 들어보려고 하다 그만 힘이 빠져 구정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무왕은 구정에 깔려 정강이뼈가 부러진 끝에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무왕은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용을 부려 개죽음을 당한 셈이 되었다. 남조 양나라 무제이 삼남 소강은 후경에게 비참하게 죽은 무제이 뒤를 이어 간문제로 즉위하였다. 소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기억과 이해가 남보다 뛰어났다. 위험 있는 용모와 언행으로 신료들을 제압하였으며 성격이 너그러웠고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549년 3월 후경이 무제를 죽이고 건강에 입성하여 대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5월에 황제에 즉위한 소강은 이름뿐인 황제였다. 이후 후경은 자신의 앞날이 어두워지자 간문제 소강을 진안왕으로 폐하고 예장왕 소동을 황제로 세웠다. 감금된 소강은 종이가 없어 벽과 판자에다 시와 글 수백 편을 써서 자기의 슬픔을 토로했다. 10월 후경은 여러 사람들의 희망을 끊어버리기 위해 사람을 보내 소강에게 술을 먹이게 했다. 소강은 자기가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주저없이 술을 마셨다. 그가 깊이 취해 잠들자 후경은 소강을 흙자루에 담아 그 위에 눌러앉아 죽였다. 소강의 나이 49세였다. 관이 없어 문짝으로 관을 만들어 건강 북쪽에 있던 술창고에 두었다가 552년 4월 후에 원제가 되는 이복동생 소역에 의해 장릉에 안장되었다. 예장왕 소동은 남조 양나라의 간문제를 이어 즉위하였지만 폐위당해 즉위 전 자귀였던 예장왕으로 칭하고 있다. 후경이 난을 피해 농사를 지으며 숨어 지냈는데 후경이 간문제를 폐위한 후 허수아비 황제로 옹립되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후경에게 선양할 것을 강요받았다. 퇴위한 소동은 회음왕으로 격하당해 동생들과 함께 유폐되었다. 이후 소역이 후경을 죽이고 난을 평정하자 소동과 그 동생들은 풀려났다. 소역이 강릉으로 천도할 때 소동이 복위할 것을 경계한 소역, 즉 원제가 소동이 탄 배에 구멍을 내 침몰시켰고 소동은 동생들과 함께 익사하였다. 이담은 당나라 12대 황제인 목종의 맏아들로 824년에 목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6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경종이 되었다. 당시 환관 양수겸 등이 대권을 쥐고 있었으며 철이 덜 들은 경종은 정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경종은 격구를 좋아해서 환관들을 모아놓고 함께 격구놀이를 했으며 흥이 나면 후한상을 내려 격구왕제라고 비아냥받았다. 특히 격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격구장군이란 벼슬을 내리는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기도 했다. 장군인 소좌명, 환관인 유극명 등이 격구를 잘해 후한상을 받고 격구장군이 되었다. 격구를 잘하는 환관들을 총애한 것과는 달리 환관들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채찍질을 가하고 환관들과 시종들은 물론 대신들과 황족들에게도 포악하게 행동하여
모든 사람들의 원한과 미움을 샀다. 826년 동짓달의 어느 날 밤 경종은 사냥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와 환관 6명, 소자명 등 28명과 술을 마시다가 옷을 갈아입으러 내실로 들어갔다. 경종이 내실로 들어가자마자 불이 꺼지더니 뒤에서 소자명, 유극명 등의 격구장군들이 경종을 덮쳐 살해하였다. 경종의 이복 동생 이양이 환관 왕수징 등의 추대를 받아 황제 자리에 올랐으니 문종이었다. 문종은 감노의 변을 일으켜 환관들을 주살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840년 태화전에 거처하며 병을 치료하다가 환관에 의해 독살당했다. 목종 야율경은 요나라의 제4대 황제로서 951년에 숙부 세종을 암살하고 즉위하였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목종은 심한 알코올 의존자였는데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곤 하는 살인자였다.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아 사냥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냥터로 향하는 길과 사냥터 인근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가 죽인 숙부 세종과 목종의 치세는 요나라의 암흑기 중의 하나였다. 969년 2월 목종은 흑산에서 사냥이 끝난 후 시종들과 축제를 벌였다. 한밤중에 목종은 시종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지만 모두 잠들어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황제는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주방장을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주방장의 칼에 찔려 39세의 나이로 죽었으니 중국 역사상 주방장에게 독이 아닌 칼에 맞아 죽은 유일한 황제가 되었다. 금나라의 희종, 완한다는 1135년 제3대 황제로 즉위하였다. 희종은 중신과 황족들에 대한 숙청을 거듭하였으며 또한 사치에 빠져 폭정을 휘두르는 바람에 1149년 12월 종제 적고내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살해되는 과정은 이러했다. 발해인 출신으로 황제의 침전 관리를 맡고 있던 대흥국이 열쇠를 내어주자 적군의 일당이 궁전으로 몰래 침입해 들어왔다. 그들이 침전까지 들이닥치자 희종은 자신의 패도로 이들에 맞서 싸우려 했다. 그러나 이 패도는 적군의 일당과 공모한 대흥국이 미리 어디론가로 치워버린 뒤였다. 그래서 아무 무기도 손에 지니지 못한 채 암살자들에 맞서야 했다. 그리고 희종의 경호를 맡아야 했을 무관도 침입자들 편에 서서 희종을 베었다. 결국 그는 적군에 의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명나라의 정덕제는 홍치제의 맏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즐기고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황제가 된 뒤로는 미색에 빠지고 간신을 총애하였으며 유교적 의례와 관습을 경시하였다. 또한 환관 유근을 가까이하여 국정을 그르쳤으며 남아교를 광신하고 유의에 빠지는 등의 향락으로 국비를 낭비하였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 농민들과 제후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남순에서 돌아오던 중 청강포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북경에 돌아온 뒤 얼마 안 된 1521년 3월 자신의 향락을 위해 지은 표방에서 사망하였는데 그의 나이 31세, 제위 16년이었다. 명나라의 가정제는 정사를 멀리하고 오직 불로불사의 단약을 제조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며 불로장생의 약초를 찾아 각지로 사람을 파견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10대 초반의 어린 궁녀들로부터 강제로 월경액을 채취하여 단약을 제조하려 하기도 했다. 이런 가정제의 엽기적인 행각은 결국 1542년 겨울 가정제가 단비 조씨의 궁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양금영 등 16명의 궁녀들이 잠든 가정제를 목졸라 죽이려 한 이민궁변을 초래하였다. 다행히 가정제는 황후방 씨가 급히 도우러와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양금영 등 16명의 궁녀는 능지처참당하고 단비 조씨와 영빈 왕씨 또한 이 일에 연루되어 주살당했다. 또한 가정제는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인물로서 첫 번째 황후였던 진씨는 투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가정제의 발에 걷어차여 복중에 있던 아들과 함께 절명하였다. 두 번째 황후였던 장씨는 가정제가 직접 만든 단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출되어 냉궁에서 병사하였다. 또 자신이 총애하던 후궁 단비가 이민궁변으로 주살되자 황후 방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몇 년 뒤 황후가 거처하던 곤영궁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가정제는 이를 지켜보면서 황후를 구출하지 않았다. 결국 황후 방씨는 자신이 목숨을 구해주었던 가정제에 의해 불에 타 죽고 말았다. 가정제 역시 즉위 45년 만인 1567년 방사왕금이 바친 단약을 먹고 앓다가 사망했다. 이상으로 엽기적인 중국의 황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